미친 수비수 라인업으로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네덜란드. 오늘 경기는 생각보다 네덜란드가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왼쪽에 각포 위주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 전술이 여러가지 제한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공격이 답답해졌고 전혀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경기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양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폴란드는 유벤투스의 슈체스니 키퍼, 아스날의 키비오르, 그리고 주장 지엘린스키와 AS 로마의 잘레프스키를 주요 선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레반도프스키는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핵심 공격 라인이 왼쪽이었는데요. 센터백 반다이크, 그리고 왼쪽 풀백 아케, 그리고 왼쪽 공격수로는 학포까지 강력한 왼쪽 라인을 구축해온 네덜란드였습니다. 오늘 네덜란드는 전형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둠프리스가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오른쪽 윙어처럼 플레이했고, 오른쪽 윙어였던 시몬스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었죠. 시몬스가 2선의 모든 자리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이 변형 3백이 경기 내에선 생각보다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오늘 네덜란드의 공격이 주로 어떻게 진행됐냐면, 왼쪽 사이드에 있는 학포에게 일단 공을 배달한 뒤에 학포의 개인 능력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학포가 이렇게 두 명의 수비와 대결을 할 때 아케가 이런 식으로 뭐 등 뒤로 돌아준다든지 학포의 움직임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포가 여기서 수비수 두 명을 끌어당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하지만 이미 오른쪽에 둠프리스를 올려버렸다 보니 아케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를 늘려버리면 센터백 두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케 오버래핑은 좀 제한당하고 학포는 혼자서 어려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죠. 만약에 학포의 개인 능력을 극대화시키려면 그냥 둠프리스를 정상적인 포백처럼 사용하면서 아케가 많은 오버래핑과 지원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너무 왼쪽으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둠프리스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 좋을 텐데 오른쪽의 공격 빈도는 너무 적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이 안 풀리는 와중에 네덜란드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일반적인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네덜란드는 선수들을 대인 수비하는 게 아니고 지역 수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점하고 있는 지역에 공이 오면 걷어내는 걸 목표로 했죠. 그런 수비 방법을 선택한 이유 때문인지 폴란드의 북사가 어떤 저항도 없이 좋은 지역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코너킥이 둠프리스와 반다이크 딱 사이로 들어왔고 거기서 북사가 머리로 공을 잘 돌려내면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경기는 1대0이 됩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는 한 골을 만회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공격 방법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그나마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레인더스가 직선적으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학포가 수비들을 끌고 다니는 걸 잘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학포가 이렇게 두 명을 자신 쪽에 끌어당긴 뒤에 이렇게 직선적으로 침투하는 레인더스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레인더스는 여기서 공을 받아 탄력을 살려서 앞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레인더스가 안쪽으로 땅볼 패스를 넣어주는데 아쉽게도 상대 수비가 걷어냅니다. 네덜란드는 공격할 때 박스 앞에 숫자는 많았지만 이런 식으로 공 가진 선수 근처에서 직선적으로 움직여주는 선수는 레인더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공격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거는 자꾸 데파이에게 센터백과 도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데파이가 등지고 있을 때 낮은 땅볼 패스가 들어가면 보통 폴란드의 키비오르나 살라몬과 대결하게 되거든요. 근데 키비오르나 살라몬은 다 키가 190 정도 되는 선수들이라 피지컬적으로 데파이가 이겨낼 수 없는 상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붙었죠. 이런 식으로 데파이에게 공이 들어가면 네덜란드가 계속 소유권을 잃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가 여러 방면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맨시티의 아케가 한 줄기 빛이 되어줍니다. 폴란드가 걷어낸 공이 좀 채공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때 뒤에서 달려들어오면서 아케가 이 공을 끊고 학포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아케는 여기서 쉬지 않고 쭉 오버래핑을 나갑니다. 아케가 이렇게 쭉 쉬지 않고 오버래핑을 나가준 덕분에 학포에게는 슈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학포가 슈팅을 때렸는데 이 공이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경기는 1대1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의로 윙어 쪽으로 올렸던 둠프리스 쪽에서는 공격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아케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가끔씩 한번 올라갈 때 좋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아무래도 더용이 부상으로 낙마하면서 중원 미드필더들의 큰 방향 전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이 경기에서 전반전에 좋은 방향 전환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장면에서 좋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비 시몬스 쪽으로 좋은 패스가 이어졌고 그때 또 아케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띄워줍니다. 시몬스는 그거에 맞춰서 아케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케는 학포를 보고 컷백을 내어주지만 학포가 이 공을 허공으로 날립니다. 2002년 월드컵 미국전 이을용과 최용수의 공격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는 뭔가 잘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 전반을 1대1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 효과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정도 가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중심으로 계속 공격을 전개할 거라면 차라리 둠프리스를 내리고 아케를 계속 왼쪽으로 지원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오른쪽도 공격에 계속 쓰고 싶다면 둠프리스가 아닌 프림퐁 같은 선수로 교체해주면서 오른쪽에서 에너지 레벨을 올리고 조금 더 좌우 전환의 빈도를 늘려서 양쪽으로 흔들어서 상대 수비의 밸런스를 흔들어 놓는 것이 있겠네요. 하지만 일단 네덜란드는 큰 변화 없이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네덜란드는 전반전에 했던 것과 유사하게 학포가 2명 정도의 수비를 끌어당기면 나머지 주변에 있는 선수가 거기서 발생한 수적 우위를 이용하는 식으로 플레이가 됐습니다. 물론 득점까지 갈 결정적인 장면은 거의 없었죠. 폴란드의 골문을 열심히 두드리긴 했지만 결국 득점을 만들지 못한 네덜란드는 여러 명의 선수 교체를 했고 결국엔 학포와 데파이를 빼고 프림퐁과 베오르스트를 투입시키면서 베오르스트의 높이와 피지컬을 이용해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적중했죠. 더블A가 레인더스에게 패스를 내주는데 여기서 모데르가 접근하는 속도가 늦었어요. 원래는 늦었으면 그냥 자리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하려면 조금 더 빨리 접근해서 돌아서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애매한 속도로 접근하다 보니 레인더스가 돌아서면서 아케에게 패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케가 그 공을 받고 그 공간 쪽으로 이용해서 전진합니다. 모데르는 레인더스를 맞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 속도가 늦었죠. 그러면서 아케한테 패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요. 그와 동시에 바이날둠이 안쪽으로 침투해주면서 센터백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케는 더 위협적인 공간으로 한 번에 줄 수 있는 패스길이 열립니다. 거기엔 베오르스트가 있었습니다. 아케가 안쪽으로 넣어준 공이 수비의 뒷발을 맞고 약간 굴절되면서 베오르스트가 슈팅할 수 있도록 공의 속도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베오르스트는 미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왼발로 결승골을 만들어냅니다. 경기는 2대1이 되고 이대로 종료됩니다. 어쨌든 네덜란드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학포 위주로 공격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걸 살려줄 세부 전술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쿠만 감독이 5명의 교체 카드를 가져갔고 그 중에 한 명이 득점하면서 용병술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덜란드는 첫 경기에는 기대치만큼 경기력이 나왔던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슬로우 스타터도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